네. 그 뭐 경제 전문가 뭐 이런 분들이 왜 저 제대로 처음에 못 맞추고 사후 분석만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네. 전 여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후라도 제대로 분석하면 다행이다. 그리고 앞을 맞춘다는 게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관역이 있고 정확한 그 관역을 맞추는 거 그 게임이라면 잘 맞추고 못 맞추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실력이 있다고 잘 맞추고 실력 없다고 못 맞추는 게 아니. 대표적으로 정프로만 봐도 얼마나 잘 맞춥니까? 뭘 맞췄다는 거야? 아니 정프로 잘 맞춰요. 잘 맞추는데 맞추는 그 어떤 그 논리적 구조 이런 것들은 부족하잖아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 요거 이제 가는 건데 계속해서 미래는 바뀌잖아요. 정해진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딱 그냥 뭘 맞췄다 못 맞췄다로 이거 실력을 판단하거나 이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다. 정프로는 네. 그렇게 봅니다. 괜한 얘기였을까요? 네, 권순우 프로는 어떻게 보는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아는 분 중에 주식 정말 잘 찍어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은 정말 잘 찍어요, 종목을. 그래갖고 제가 그분이 찍어주는 종목을 벌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잘 찍어요. 근데 이게 네. 매매 타이밍을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달라요. 그래요? 네, 그분은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라 이게 쫙쫙 올라갈 때 정확히 딱 샀다 딱 팔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게 그 뭐 잘 맞추냐 못 맞추냐는 개인의 투자 성향에도 조금 다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추냐 못 맞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A, B, C 쓰잖아요. 뭐 좋은 시나리오, 나쁜 시나리오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미래 상황이 대처가 됐을 때,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많이 달라진다는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전문적으로 좀 하시는 분들이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채 한도 협상 얘기하기 전에 우리 걱정거리 하나 또 얹어놓고서 뭐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어제 PC 나왔어요. 개인 소비 지출 네. 4.4% 지난해보다 더 올랐고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이게 연준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 지표가 전년보다 4.7%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6월에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5월 달에 했을 때하고 4월 달에 나왔던 지표하고 어떻게 바뀐 거죠? 더 안 좋아졌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비교를 못 해봤는데 그 전망치보다는 좀 높게 나왔어요. 전망치보다. 네, 전망치는 한 4.3 정도 나왔었는데 이게 4.4가 나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또 우리는 또 걱정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그거 돼버렸대 또. 됐어요? 예. 확정됐어요? 네, 우리 아니 그 아저씨 집에 못 가겠더라 또. 누구요? 그 있잖아. 알파고. 알파고 이번에 정권 교체됐으면 집에 한번 갈 수 있었잖아. 그렇죠. 일단 그 PC부터 정리하면 그 3월 전년 동월 대비가 4.2였는데 그거보다 높게 나온 거고요. 월가 전망치도 웃도른 거고 그리고 한 달 전인 것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MOM으로 보면 0.4% 올랐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물가가 안 잡힌다. 그래서 갑자기 6월 FOMC 인상론이 급부상했구만. 예. 그리고 지금 리라와 같이 보시면은 뭐 폭락이에요 또? 예. 아니 원래 저 에르도안은 금리 인상은 악의 축이라고 얘기했거든. 네, 맞아. 선진국들이 자기네 저 다 빼먹는다고. 걱정거리가 참 많은 에르도안이 또 됐군요. 근데 보면은 그 비관론자들이 수익을 잘 못 내요. 아무래도 그 시장 안에서의 기회를 찾는 분들이 오히려 수익을 내는 거지. 비관론자들은 그 인기를 얻고 낙관론자들은 수익을 얻는다.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은 디폴트 고비를 넘겼습니다. 자는 옐런 장관이 디폴트 예상일을 6월 5일 정도로 나흘을 낮췄는데 원래 6월 1일이라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협상을 하게 되니까 한 4일 정도를 뒤로 미뤘습니다. 그 28일 오후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메카시 하원 의장이 이제 그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에 최종 합의를 하게 됐는데요. 네. 물론 이 사안은 대통령하고 하원 의장이 합의한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고 그 상하원을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남아 있기는 한데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하원 의장은 하원 의장대로 자기 당의 의원들을 열심히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서 미국 국민에게는 좋은 소식이 됐다. 그리고 재앙적인 디폴트 위협을 없애고 어렵게 얻은 역사적인 경제 회복을 지킨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미국의 연방정부의 부채는 이미 그 지난 1월 19일에 의회가 정한 한도인 31조 4천억 달러에 도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빚을 못 내는 상황이 됐고요. 네. 지금은 이제 현금 있는 거 쓰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자는 옐런 장관은 의회에다 부채 한도 상향을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화당에서는 일단 대규모 재정 지출 삭감을 안 하면 올려줄 수 없다라고 좀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뭐 2011년도에 그 미국의 그 신용등급이 강등됐던 그거를 연상시키면서 그 주식시장에는 계속적으로 부담으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 같은 경우도 미국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양측이 좀 합의를 하기로 했던 얘기는 일단은 2024년 회계연도, 그러니까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의 연방정부 지출은 동결이 됩니다. 그리고 2024년 회계연도의 비국방 분야 지출이 2023년 수준으로 동결이 되면서 2025년에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동결이 되고 그 다음에는 1%를 올려주는 네. 정도로 좀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부분이 푸드 스탬프라 그래가지고 복지 수혜를 받으면 일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일부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가 있은 이후에도 의회에서는 굉장히 좀 시끌시끌합니다. 뭐 일단 공화당 내 강경 우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의 의원들은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이 트위터에 쓴 말입니다. 이건 정신 나간 짓이다. 국가를 파산시키는 데 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 모임에서는 완전히 끔찍한 정책이다. 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극단에서는 이제 예. 지도부를 다 공격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 이게 정치의 묘미가 아닐까 싶어요. 의견은 가장 극단적인 데서 시작을 하지만 점점 양쪽에서 모두 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 안에서 합의를 해서 한 발 더 나아가는 모습이 네. 어떤 민주주의 정치에서 있어서 극단에 계신 분들은 영원히 만족할 수 없겠지만 또 사회는 한 발 더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저 메카시잖아요. 메카시. 메카시 하면 약간 굉장히 그 고집 강경하고. 이름 느낌 자체가 그렇지. 옛날에 메카시즘이 있어서. 예. 근데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메카시 그 대표가 그 비교적 이렇게 합리적인 예. 그런 그 평을 받더라고요. 미국 정가에서 CNN이나 이런 것들 보면. 네. 예. 나름 그 설득하고 이런 합의하는 부분에 꽤 능통한 것 같아요. 이전에도 그 공화당 내에서도 그때 뭐 누구 한 명 뭐 되나 안 되나 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싸우던 거를 끝까지 협의를 이끌어냈던 모습도 좀 나타냈던 것 같아서 뭐 이런 모습은 결과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에는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 이행은 준수돼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의회에서 거부를 하더라도 이거를 그러면 채무 이행 준수해야 되는 게 헌법인데 무조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조항이 있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거를 발동을 하게 되면은 또 뭐 소송하고 그러느라고 이게 채무 이행이 넘어가 버리는 수가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뭐 결국은 이걸 발동하면 또 정치적 갈등이 좀 남아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질 테고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변수 아닌 변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직 의견 표명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이전까지는 이제 대규모 지출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뭐 대출 삭감을 하지 않으면 지출 삭감을 안 하면은 부채 한도 상향을 거부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미국 디폴트도 감수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대선이 이제 뭐 1년하고도 한 4, 5개월 남았죠. 11월이니까 그죠? 네. 11월인데 근데 그게 역학관계가 묘하더라고. 공화당 내 지지율은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디센터스가 이제 뭐 부상을 했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2배 이상, 2배 넘게 차이가 나는데
양자 대결 구도로 하면은 디센터스가 더 유리하다는 거야. 바이든 대 트럼프는 바이든이 이기는 걸로 나오고 예. 네? 바이든 대 디센터스라 하면 디센터스가 이기는 걸로 나오는 거야.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하면 따블인데. 따블인데. 예. 대통령 후보 되려면 일단 공화당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겨야 되지. 그럼 트럼프가 유리하고.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그러니까 고정 지지층, 자기 세력 내에서 지지층이 강한 이 후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중성에서 중도표를 못 먹어서 그런 측면이 좀 있어 보이는데. 거기다 둘 다 올드하다는 거지. 바이든 트럼프가. 하죠. 둘 다 올드 패션이라는 거지. 네. 하지만 이제 머스크가 디센터스의 손을 이제 들어줄 날이 멀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같이 한번 세레머니를 했었죠. 발동 걸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것도 이제 곧. 저는 제가 볼 때 머스크 악재라고 봐요. 머스크가 디센터스를 미는 거는 별로 좋은 거 아니다. 아니 디센터스한테. 디센터스한테 악재라고요? 그 뭐 한 개 기업이 민다고 그게 광범위한 지지로 이어질까? 미국의 일론 머스크 인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 인기는 약간 트럼프 지지층하고 겹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역시 미국 다녀오신 분이 좀 다르군요. 역시 출장을 갔다 오시더니 현지 분위기를 또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자, 정치 얘기는 비전문가들끼리 요 정도만 합시다. 다음 뉴스 갈까요? 다음 뉴스는요. 올해 경제 성장률 관련한 얘기인데요. 또 국내외 10개 기관이 전망치를 냈는데 다 낮춰 잡았습니다. 평균치는 한 1.4% 정도 돼요. 이거는 숫자를 그냥 같이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투데이 신문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한국은행이 1.6%에서 1.4%로 낮췄고요. 그 KDI가 1.8에서 1.5로 낮췄습니다. 국회 예산처는 2.1에서 1.5로 낮췄고 가장 낮은 데를 보면 S&P가 원래도 1.4로 가장 낮았는데 1.1%로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1.4% 정도 되고요. 우리 정부가 이제 하반기 그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보통 6월 말쯤에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1.6%였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낮출 것인가라는 것에 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1% 중반 성장도 좀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가 2000년도 들어서 코로나19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일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 급변 상황을 예외로 두면 지금 제일 낮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정부나 한국은행의 평가에 있어서 좀 안 좋았던 부분은 이거는 뭐 특별히 뭐가 우리가 안 좋아서 그렇다라기보다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성장률을 큰 폭으로 낮추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은 해요. 그 추경호 부총리가 최근에 기자들 만났을 때도 중국 경제가 그나마라도 좀 IT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고 전반적인 시장, 세계 시장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약간 우리 경제 하반기에 대해서 어둡게 보는 것 같은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제 그 김프로님께서 미스터 마켓에서 저런 얘기 나오면은 사실 추경호 부총리 입장에서 추경을 해야 될 텐데. 응? 미국 갔다 오시니까 뭐가 다르시네요. 얘기가 나올 때가 됐죠. 추경호의 추경 이야기. 끝이에요, 그게? 더 하면 좀 이상하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는 김프로님께서 미스터 마켓에서 전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는 뭡니까? 세 번째는 그 라더견 사태를 촉발했던 CFD에 대한 규제가 시행이 되는데 관련 규제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는 8월부터는 전문 투자자들 가운데서 월말 잔액이 3억 원 이상 인 큰손에게만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5천만 원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5천만 원 이상 투자하는 분을 이렇게 뭐 정말 전문 투자자라고 해서 보호 대상에서 좀 빼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너무 문턱이 낮다라는 지적이 좀 이번에 받아들여졌습니다. CFD 같은 경우에 뭐 굳이 설명을 드리면은 주식 안 사고 그 주식 오르내림에서 오르면은 이익만 떨어지면 손실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거라 증거금은 한 40% 정도 내기 때문에 원금의 2.5배까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있으면 250만 원 정도를 투자하는 효과를 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투자 그 요건을 강화를 하게 되면서 CFD 투자자는 현재 한 2만 8천 명 정도가 대상이었는데 한 6천 명 수준으로 좀 줄어들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문 투자자 인증할 때 예전에는 그냥 뭐
인증하기가 모바일에서 그냥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면 확인, 영상 통화, 우리 계좌 개설할 때처럼 그런 규제가 좀 적용이 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규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은 이 CFD 제도의 사실 가장 그러니까 CFD 제도가 본질적으로 뭐였는가를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제도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상 신용융자랑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돈 빌려서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입니다.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그런데 이게 신용융자 규제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신용공여 한도라는 게 규제로 정해져 있는데 이거에 CFD가 적용을 안 받으니까 이거를 계속적으로 늘려서 해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제도인데 경제적 실질이 똑같은 제도인데 오히려 투자자 보호에는 미흡하고 그 증권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었던 거예요. 이자도 받아요 이거? 이자 같은 걸 받나요? 아, 그게 이자, 그러니까 CFD 수수료라고 부르는 게 사실상 신용융자 이자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증권사가 일종의 뭐 다른 루트로 수익을 내던 거 그리고 신용융자 한도라든지 투자자 보호가 미비했던 부분들이 보완되는 거라 이거는 반드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실질이 같은 거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좀 굉장히 많이 부풀어 올랐어요. 그게 어느 정도 부풀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월 평균 거래 금액이 2019년에 9천억 정도였는데 2021년에 5조 8천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그 증권사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제도였다라는 걸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신용융자인데 신용융자로 아니다 보니까 CFD 투자자가 누군지가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CFD 거래를 했던 사람의 거의 96%가 개인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게 CFD 제도의 그 거래 주체가 기관이나 외국인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를 하는 걸 봤을 때 기관이나 외국인이 뭐 거래를 많이 하고 있네? 라고 했을 때 사실은 개인이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건데 이것도 왜곡된 효과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막 사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추종 매매를 하는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그랬고 예전에 뭐 작전 세력들 중에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 그래서 네네네. 사실상 우리나라 국내 개인인데 외국인 계좌처럼 잡히는 이런 통계적 왜곡 효과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CFD 매도가 공매도하고 사실상 같은 효과를 내거든요. 그런데 이 공매도를 하게 되면은 잔액 보고를 의무화했어야 되고 유상증자 참여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공매도를 치게 되면은 잔액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CFD 매도를 하게 되면 그것도 안 잡혔어요. CFD 매도나 공매도나 사실상 똑같은데 사실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면 거기에서 수익을 얻는 거니까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 다음에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받을 수 있는 주가가 정해져 있는데 공매도를 쳐서 주가가 떨어진다. 그럼 자기는 이거만큼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공매도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돼 있습니다. 근데 CFD 매도는 이거에서도 빠져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저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공매도 잔고를 오래 유지하게 되면 이 사람은 왜 공매도를 이렇게 오래 유지하고 있을까에 대한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잡아놓고서 약간 막 루머를 퍼뜨려 가지고 뭐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린다거나 그럴 유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매도를 잔고를 오랫동안 유지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유심히 지켜보는 게 제도로 있어요. 근데 CFD 매도는 공매도하고 사실상 같은 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적용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CFD 그 매도 포지션을 오래 가져가게 되면은 이거는 공매도하고 같은 효과를 적용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뭐 세법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 투자자나 해외 주식 투자에 나서는 개인 전문 투자자가 CFD를 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효과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 것들도 좀 이 부분에 대한 좀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좀 전해드리고 싶은 제도가 의무 공개 매수 제도 관련한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게 뭐예요?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기업을 M&A 할 때 대주주 주식만 비싸게 사줍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서 개인 주주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같이 주가 올랐다가 폭락해버리고 대주주 주식만 되게 비싸게 사주거든요. 경영권 프리미엄. 예.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1998년에 폐지된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27년 만에 재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에서도 했던 얘기고요.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영우 의원도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에 관한 법률로 해서 발의가 된 적이 있어서 이거는 정말 도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은 전액 사죠. 그렇죠. 예, 미국은 예를 들면 그때 뭐죠? 마이크로소프트 블리자드인가요? 예, 예. 모든 주식 다 산다는 거잖아요. 예, 예. 같은 가격으로. 예, 예. 그러니까 대주 주식만 프리미엄 얹어서 비싸게 사고 나면 그 다음에 나중에 주가 폭락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주주의 주식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번에 낸 법안은 100%까지는 아니고요. 25% 이상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50% 플러스 한 주 이상을 공개 매수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도 맨날 말만 나오고 법안 통과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면서 네. 그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제도 개선안 이게 무슨 그거 하면 M&A가 어렵다는 등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M&A 쉽게 해주려고 대주주만 좋은 법안 제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이 네. 가지면서 제도 그 법안이 통과되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CFD는 계좌별로 3억에 아니면 합쳐서 3억이에요? 그거 혹시 뭐 그거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잔고가 한 회사에 한 계좌에 3억이 넘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합쳐서 3억이면 오케이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거 제가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거 좀 질문이 좀 들어와서 네. 여쭤봤습니다. 그 전에는 CFD를 저 아는 분들은 다 많이 했었어요? 좀 돈 있고 한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아 그래? 네.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셨겠지 뭐. 그러니까 많이 하시는 분들 아까 28,000여 명 정도가 대상이 됐었다고 이제 하니까 5천만 원 이상일 때 그 정도였고 예. 3억 이상으로 하면 이제 6천 명 정도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래 규모가 5조 8천억이면은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개인들이 주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정도 이런 규모의 돈이 깜깜이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은 좀 필요하다고 본 거죠. 네. 자, 뉴스함은 여기서 우리 권 팀장님과 네. 함께 마무리하고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두뇌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